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목민심서는 조선 정조와 순조 때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지은 시민의 지침서입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과 심서란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유배 중에 있던 다산 정약용은 목민할 마음만 있을 뿐 몸소 실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말하였죠. 그는 이 책에서 지방 관리들의 패단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앞으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목민관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목민관이라고 하면 오늘날 리더의 입장에 선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책임지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책을 통해 작은 죄들 하나하나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미린의 공방 편저, 출판사 정민미디어. 벼슬에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타관 가구나 목민지가는 불가구야니라. 다른 벼슬은 다 욕심을 부려 구해도 좋지만 목민관만큼은 욕심내어 구할 것이 못 된다. 재배. 맹자의 제자였던 진전은 맹자에게 물었다. 옛날 군전은 어느 경우에 벼슬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다. 군전은 벼슬하러 나아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경우 또한 세 가지가 있었다. 맹자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 말해 주었다. 첫째, 임금을 맞이할 때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어 장차 임금의 본부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면 벼슬을 난다. 허나 나중 가서 임금에 대한 예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야. 둘째, 임금의 명을 받아들여 행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임금을 맞이함에 있어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면 나아가 벼슬을 난다. 허나 나중에 임금에 대한 예가 달라지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야. 셋째, 아침도 저녁도 먹지 못하여 굶주려 문 밖에 나서지 못하는 걸 임금이 듣곤 나는 크게 그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그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내 땅에서 그를 굶어 죽게 하는 것은 나의 수치다. 라고 하며 먹여 살려준다면 벼슬에 나아간다. 허나 이 경우에는 죽음을 면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야. 목민관이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나 시장급의 관료들을 일컫는다. 다산 선생은 관직을 수행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 목민관은 비록 제후들보다 낮은 관직이긴 하나 제후들보다 그 임무가 100배나 더하다고 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그 관직에 욕심을 내겠느냐 말이다. 목민관은 비록 덕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고 하고 싶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명철하지 못하면 수행하지 못하는 관직이었다. 만약 능력이 없는 자가 목민관이 되면 백성들은 곧바로 그 해를 입게 되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과 원혼들의 저주를 받아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므로 절대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제벨은 청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을 말하며 이는 재수라고도 한다. 빗물이 새는 초가에 살았던 정승. 고려 말을 거쳐 조선 초기 세종 때 관직을 지낸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관직은 정승이었지만 그 신분과는 달리 매우 검소했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만 정진하여 경사에 밝고 지문에 능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울타리도 없는 오두막에 살았다. 이처럼 청렴한 생활상은 임금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 요정승 집에 울타리라도 쳐주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모든 신하들은 임금의 말을 받드는 말들을 한 차례씩 올렸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유관의 성품으로 보아 집에 울타리를 치는 일도 마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오니 밤에 몰래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좌우간 무슨 방법을 쓰든지 유정승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을 행하시오. 그렇게 해서 신하들은 유관의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울타리를 쳐주었다. 이튿날 유관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임금의 명이었다는 걸 알고는 자마오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발생했다. 여름이 되어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되자 연일 장대비가 버부었다. 그러다 보니 허술한 유관의 초가집 지붕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일주일 이상 폭우가 쏟아지자 낡고 오래된 유관의 집 천장이 이를 감당해낼 리가 없었다. 마침내 천장의 고인물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줄줄 빗물이 새어 방을 흥건하게 적셨다. 그래서 유관은 궁여지책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 벽에 걸려 있었던 삿갓을 머리에 썼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의 머리에도 삿갓 하나를 얹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요. 삿갓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 장마철을 어떻게 지내겠어? 유가는 황희, 어조 등과 함께 세종 때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힌다. 아들은 가마 타고 아버지는 종종 걸음. 금침포 견지 외에 능제서 읽으면 청사지장야라. 이부자리와 소문 외에 책을 한 술에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 치장. 조선 중기 때 우의정과 자의정을 거쳐 1544년 영의정에 올랐던 문신 홍원필은 검소한 생활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하루는 홍원필의 회갑이 다가오자 자식들이 모여 의논을 한 끝에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소식을 들은 홍원필은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아니, 나는 지금 높은 벼슬에 올라와 있는 것 또한 매우 외람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내 뜻을 알지 못하여 기생을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하려고 하다니 이 도대체 제정신들이냐. 아버지의 서슬퍼런 호령에 자식들은 결국 회갑년을 열지 못했다. 이처럼 홍원필은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기에 그의 아들이나 사위들은 감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홍원필의 아들 홍섬은
영의정을 3번씩이나 지낸 명제상이었다. 홍섬이 판소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홍섬의 어머니가 아들이 호사스러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홍원필에게 자랑했다. 우리가 그래도 자식은 의젓하게 키웠지요. 부인에게 내용을 전해들은 홍원필은 불같이 노하며 곧바로 아들을 집으로 불렀다. 네가 아직도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반서라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이거늘 이 같은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것이 결국 네 인덕을 짓밟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이냐. 서리빨 같은 훈계를 마친 홍원필은 아들이 탔던 가마를 다시 갖고 오라고 하여 아들을 가마에 오르겠다. 그런 다음 가마를 마당에서 계속 돌게 하고는 자신은 그 뒤를 쫓아 종종 걸음으로 수없이 맴돌았다. 그 모습을 본 홍섬은 너무나도 무안함에 그 후로 다시는 화려한 가마에 오르지 못했다. 치장이란 목민간으로 발령받아 부임지로 떠날 때 행장을 뜻한다. 이때는 벼슬을 얻었다고 해서 기분에 들떠 호사스럽게 꾸밀 것이 아닌 검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옷이나 말, 안장 등은 예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데리고 가는 사람 수를 적게 하라고 이른다. 청렴한 선비는 그저 이부자리나 속옷, 책 등을 챙겨 술에 하나에 담아 길을 떠날 뿐이다. 망두석으로 잡은 범인. 시일에 유민 소지장이거든 기재비 의간이니라. 이날 백성들의 소장이 들어오면 마땅히 판결은 간결하게 해야 한다. 이사. 여러 마을을 다니며 비단을 파는 장수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비단 장수는 산을 넘다가 힘이 들어 망두석이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잠시 낮잠을 잤다. 그런데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 망두석 옆에 놓여 있었던 비단짐이 이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다. 필시 누가 훔쳐간 것이다. 비단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장수는 이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후 그는 잃어버린 짐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애쓰다가 고래한 사또를 찾았다. 사또는 그에게 물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라도 봤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사또가 자꾸 다그쳐 묻자 장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정말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망두성이 봤으면 모를까. 사또가 그의 말꼬리를 놓치지 않고 다시 물었다. 지금 망두석이 봤다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여보라, 그 망두석이 범인을 봤을 테니 속히 망두석을 잡아들여라. 사토가 명령을 내리자 포졸들은 망두석을 잡으려 우르르 몰려갔다. 하지만 망두석을 잡으러 가면서도 포졸들은 저마다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이고, 망두석이 뭘 봤다고 저러시는지 참. 사또께서 오늘 잠시 실성을 하신 모양이구만. 어찌되었든 명에 따라 포졸들은 망두석을 묶어다가 동원들에 엎어놓았다. 그러자 사또는 망두석을 향해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 망두석은 듣거라. 비단 장수가 비단을 옆에 두고 자다 비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네가 범인을 보았을 테니 본대로 고하도록 하여라. 허나 망두석이 어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내 아무 말이 없자 사또는 더욱 크게 말하였다.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예? 볼기를 치라니요? 돌멩이에다 볼기를 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졸들은 웃으며 대꾸하자 사또는 다시 한번 말했다. 아니, 내 볼기를 치라면 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은가. 포졸들은 할 수 없어 곤장을 들고 망두석을 내려쳤다. 그러나 볼기를 칠수록 애꿎은 곤장만이 부러질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희한한 광경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이내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보졸들과 아전들은 모두 웃음을 참으며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아니, 사또가 정사를 다스리는데 무엄하게 조수하고 저리도 소란을 피우다니. 저들을 곤장으로 다스려야겠구나. 이러한 명이 떨어지자 관청 안에는 일대 법석이 일어났다. 허둥지둥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30여 명은 보졸들에게 허리춤을 잡혀 옥에 갇히고 만다. 그런 다음 사또는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사또인 내가 법으로 죄를 다스리는데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웠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잘 듣거라. 그 죄로 하여금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곤장을 치지 않고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야. 그러자 옥에 갇힌 자들은 속히 나갈 욕심에 가족들을 시켜 비단 한 필을 가져오게 했다. 가족들도 법을 따지기 전에 우선 사람부터 꺼내야 했으므로 서둘러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관청 안에는 비단이 여러 개 쌓이게 되었다. 사또는 비단 장수에게 장수의 것이 여기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였다. 아니, 이것도 제 것이고 저것도 제 것입니다. 장수는 비단 여러 필을 들어 보이며 사또에게 연신 머리를 꼬박였다. 사또는 즉시 비단을 내놓은 자들을 모두 불렀다.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는가? 사또의 물음에 사람들은 산 곳과 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지금 보졸들과 함께 비단을 산 곳으로 가서는 반절을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인근 마을로부터 비단을 훔쳐간 범인을 잡아오게 했다. 사또가 그 자를 엎어놓고 곤장을 몇 대 치자 그는 이내 범행 사실을 술술 털어놓게 되었다. 아이고, 제가 망두성 옆을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가져왔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애꿎은 망두석의 볼기에 곤장을 칠 때 웃던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에 감복하며 이내 머리를 조아렸다. 마음을 맑게 하라. 염자는 목지 본부이며 만선지원이며 재덕지근이니라. 불렴이능 목자는 미지유야니라.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의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청심. 청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꼴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온갖 비리가 생겨나고 그 비리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져 백성들은 도탄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사는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의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청백리로 꼽히는 관리의 수가 매우 적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 조선의 청백리라 불리는 자가 모두 110명인데 대주 이후엔 45명, 중종 이후엔 37명, 인조 이후에 28명이니라.
경종 이후론 정백리의 자치가 완전히 감추어졌고 나라는 더욱 궁핍해졌으며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졌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난 400여 년 동안 벼슬에 앉은 자가 수천 수만 명일진데 그 중에 정백리로 꼽히는 자가 겨우 100명이 그쳤으니 참으로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록 재물을 얻는 것은 마음에 두었다 하여도 마땅히 정림한 관리가 돼야 하는 이유는 지체와 문별이 화려하고 재주와 명망이 가득한 사람 또한 돈 수백 구러미 때문에 모함에 빠져 관직을 잃고는 유배를 떠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니라. 비록 세력이 높고 상황이 유리하여 형벌을 면할지라도 여론은 그 비루함에 비난을 퍼부을 것이요 정한 명망 또한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야. 다사는 관리가 청백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수치라고 여겼다.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관직에 하는 자가 천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직이 높은 세력 등을 등에 업었을지라도 백성들로부터 받는 질타와 욕은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청렴이라는 덕목은 관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이다. 금덩이를 돌려준 선비. 고로 자고이외로 법지 십지사는 무불이렴 위훈이탐 위계하니라.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청심. 학식은 높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선비 하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장으로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당나귀를 구매해 시간을 줄여 공부에 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비의 제자들도 스승이 당나귀를 샀으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기뻐했다. 스승님, 이제부터 당나귀의 몸을 씻기는 일은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그러고는 물가로 당나귀를 끌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가 재채기를 하더니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뱉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재빨리 그 금덩이를 스승에게 보여주었다. 스승님, 당나귀를 씻기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스승님께서는 나무 파는 일 따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지만 스승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선비는 금덩이를 들고 곧장 장으로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제자가 의아하며 물었다. 아니 스승님, 벌써 금덩이를 파신 겁니까? 아니, 그 금덩이는 본래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주인에게 돌려주고 오는 길이다. 아니, 스승님께서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여 당나귀를 사셨고 그 당나귀 입에서 금덩이가 나왔으니 당연히 금덩이도 스승님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어도 금덩이를 산 일은 없구나. 생선 한 마리도 뇌물. 하루의 지행을 숲을 비밀리오 마는 중야 소행도 조의 창이니라. 뇌물 주고받는 것을 누군들 비밀리에 하지 않겠는가만 반드시 밤중에 한 일은 아침이면 드러난다. 청심. 중국 춘추 시대 송나라의 자한은 청렴하기로 소문이 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한에게 찾아왔다. 지난번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보답으로 제가 평소에 아주 보물로서 귀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자 가져왔으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는 보석 하나를 내보이며 진지하고도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한은 그의 진지함이 무색할 정도로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내 그 보석을 받을 수는 없소.
나는 청렴한 마음을 보물로 여기요. 그대가 말하기를 그 보석은 그대 스스로가 보물이라고 여겨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우리 둘 다 보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자네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은 그제야 발길을 돌렸다. 종국시대 때 자산이란 사람도 청렴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 대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에게 찾아와 벼슬 자리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들을 따끔히 혼을 내거나 달로 돌려보냈다. 하루는 자산의 집으로 점잖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자산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며칠 전 제가 생선 한 마리를 댁으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은 그때 일에 대한 대부의 뜻을 알고자 일이 찾아온 겁니다. 사내의 말에 자산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때 기억이 떠오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까? 자산은 대답했다. 그 생선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돌려보냈소. 아니, 대부께서는 생선 요리 싫어하십니까? 아유, 싫어하다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 요리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되돌려 보내신 까닭이 더욱더 궁금해지는군요. 사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그러자 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생선을 받게 된다면 내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더욱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만약 그때 생선을 받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양심에 걸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을 것이요. 아니 그깟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양심에 걸리다니요. 마음이 변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요. 더군다나 그 생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 제가 벼슬 자리에 물러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소. 하지만 그때 그 생선을 받지 않았기에 지금도 마음 편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아직까지 벼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내는 골똘히 생각하다 이렇게 말하였다. 대부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생선 한 마리를 뇌물로 여기신 겁니까? 자사는 그의 질문에 설명을 덧붙였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 남의 오이밭에 들어갔을 땐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남의 자두나무 밭에 들어갔을 땐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래서 보내주신 생선이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내 그 같은 오해를 받을까 돌려보낸 것이오. 사내는 그제 의문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생선 한 마리가 아닌 생선 비늘 한 개라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내는 자산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밖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라 관리들이 모두 자산과 같이 정름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천하통일이야말로 눈앞에 이루어질 텐데 말이야. 내가 알고 네가 아는 일. 괴유 지몰은 수양 미소라도 은정 기결이라 사이 행인이라.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은혜의 정이 맺어진 것이므로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청심. 후한시대 때 양진이라는 사람은 학문이 깊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산동성에 태수로 있을 때 행처를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창읍이란 고장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창읍의 현령으로 있는 왕밀이 몰래 양진을 찾아왔다. 왕밀은 예전 양진의 추천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이었다. 아이고, 대수님을 만나뵙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대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평소에도 그 고마움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그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밀은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어 왕진에게 슬며시 내밀었다. 아니, 이게 무엇인가? 양진은 왕밀에게 물었다. 예, 예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 갚기 위해 제가 준비한 황금 10건입니다. 그러자 양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이런 것을 받으려고 자네를 추천한 줄 아는가? 아이고, 대수님의 성격이 강직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허나 이것은 뇌물이 아니었고 저의 마음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왕민은 사정하다시피 머리를 조아리며 양진에게 황금을 건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양진은 더욱이 완고했다. 내 성격을 잘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가? 대수님,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단둘밖에 없으니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양진은 왕밀이 딱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였다. 참 딱한 사람이구먼. 어찌 그리 생각이 좁은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당치 않은 말일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자네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겠는가? 내가 누우면 999칸짜리 집. 조선시대 연산군 때 한간에 별스런 소문 하나가 나돌았다. 한양 남산에 999칸짜리 거대한 기와집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회개한 소문을 듣고 그 집을 보기 위해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상경한 사람들이 남산을 이잡듯 뒤져도 그런 기와집은 좀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남산이 제 아무리 넓다 한들 한나절만 돌아보면 훤히 볼 수 있고 더구나 그처럼 거대한 집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999칸은커녕 100칸짜리 집터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허탕을 친 구경꾼들은 씁쓸한 심중을 곱씹으며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에서 올라왔던 한 선비가 한나절 내내 남산을 돌아본 뒤 어느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인근에 주막도 없고 하여 물 한 모금을 청해 마실 심산이었다. 그 집은 사람 두셋이 누우면 족할 만치 비좁을 뿐만 아니라 외양간도 누추하기 짝이 없었다.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척을 하자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나왔다. 선비는 슬며시 방문을 열어보았다. 조심스레 방의 동정을 살피던 그는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기는 하나 그 기품이 당대의 재상 못지않은 양반 하나가 좌정을 한 채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육판소를 두루지낸 명재상 홍기달이었다.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먼 경상도 땅에서 이곳 남산까지 찾아온 경위를 말했다. 그러자 홍기달은 벙긋 웃으며 말하였다. 아이고, 아마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잘못 전해진 모양이구려.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지만 내가 이 방 안에 누우면
999칸의 사색을 하고도 여분이 남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이 그 말이 와전된 것 같구려. 한나라의 재산까지 지낸 사람이 이토록 청빈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한 선비는 홍기달에게 큰절을 하고 이내 경의를 표하였다. 청탁 편지를 뜯어보지 않은 청백리들. 범조 귀자 서로 이관절 상탁자는 불과 청신이라. 조선의 높은 관리가 사신을 보내어 뇌물로 청탁하는 것을 들어줘선 안 된다. 병객. 예로부터 어느 나라에서든 오전에 청탁을 올리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청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청탁할 때 을에 따라붙는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진태라는 사람은 병주 지방의 태수로 있었다. 지인들은 그에게 많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일체 뜯어보지 않았고, 나중에 그가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상서에 됐을 때 받은 편지를 모두 돌려주었다고 한다. 또한 조염이란 사람도 청주에 자사로 있으면서 요직에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로부터 온 청탁 편지를 모조리 물속에 버렸다. 그리고 진나라의 공익이라는 사람 역시 청탁 편지를 받으면 그 즉시 물속으로 던졌다고 한다. 한 번은 정약용이 홍주 목사 유이에게 편지를 띄어 공사를 논의하자고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유이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아 나중에 연유를 물으니 유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원래 벼슬에 있을 때는 편지를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을 시켜 편지함을 가져오게 하니 가득 담긴 편지들이 한결같이 뜯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편지를 대충 살펴보니 거의 조종의 귀인들이 보낸 것이었다. 정약용이 다시 물었다. 내가 보낸 편지는 공적인 일을 의논하고자 한 것이었어. 이런 편지들과 종류가 다른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이가 대답했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침 비밀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어. 비밀에 속한 일이었다면 왜 비밀 공문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은 그 물음에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새냥 주고 뗍질한 엽전 한냐. 사용지졸은 부인 능진이라. 공고지졸은 민선 능진이라. 시공여사라야 사연 모갸라. 자기 것을 절약하는 일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를 절약하는 일은 드물다. 공물을 사물처럼 보아야 어진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절용.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정승이 있었다. 하루는 정승이 하인을 불러 테두리가 떨어져 나간 엽전 한 양을 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엽전을 가지고 대장간을 가선 떨어져 나간 테두리를 깨끗하게 땜질해 오너라. 하인은 그가 말한 대로 대장간을 갖고 한참 만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고했다. 이 귀떨어진 엽전을 떼워서는 제대로 동정구실을 하게 고치려면 세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양짜리 엽전을 고치기 위해 세냥에 돈을 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인은 당연히 정승에게 칭찬을 들으리라는 자신감에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정승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하기는 네 말이 맞구나. 공전이 세 냥이라면 결국 두 냥을 미치는 것이니 당연히 그냥 돌아왔을 것이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세 냥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고쳐 쓴다면 작게는 내 돈 한 냥을 살리는 것이고, 극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 가운데 한 양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 돈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버리게 된다면 결국 나라의 돈 한 양이 줄어드는 것이야. 아이, 그거야 그렇지만은. 하인은 이내 기가 죽었다. 또한 대장장에게 세냥을 주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니 나라의 돈이 줄 리가 없고 대장장의 수입이 늘어났으니 이는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러니 어서 대장장에게 세냥을 주고는 이 못쓰게 된 한 양을 땜실해 오거라. 하인은 정승의 큰 안목에 감탄하며 이내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톱밥도 아껴두면 쓸모가 있다. 천지생물하여 영인 향용이니라. 능사일몰 무기여야 사가왈선 용제아니라. 천지가 만물을 낳아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 쓰게 한 것이니 하나의 물건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다. 전룡. 중국 진나라의 형주고을의 도가는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를 엄하게 다스렸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춧잎이나 실 한 올까지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나무를 자를 때 생기는 톱밥까지도 빠짐없이 챙겨두라 명하였다. 아유, 나으리, 톱밥을 무엇에 쓰시려고 모아두라 하십니까? 도간의 검소함은 익히 알고 있는 바였으나 쓸모없어 보이는 톱밥까지 챙기라는 소리에 부하들은 일면 짜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다 쓸모가 있으니 그리하도록 하여라. 허나 톱밥은 걸음으로도 쓸 수도 없고 공연히 창고의 자리만 차지할 터인데. 부하들은 투덜거리면서 그의 명령에 따라 톱밥을 자루에 넣고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마치 큰 비가 내린 듯 길이 온통 진창이 되었다. 그때 도가는 창고에 쌓아둔 톱밥을 꺼내오게 했다. 고을의 길이란 길에는 빠짐없이 톱밥을 뿌려 백성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여라. 이내 부하들은 톱밥조차 아껴두면 언젠간 쓸모있다는 사실과 함께 앞을 내다보는 도관의 총명함에 존경심을 느꼈다.